방금 소개받은 판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승입니다. 오늘 제가 불교 평론 창간 제24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존경의 예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변명의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초기 불교 전공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역 불교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발제문을 발표하기 전에는 서역 불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평론 편집인 겸 주관이신 홍사성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마성 스님이 이번 기회에 서역 불교를 철저히 공부해서 논문을 한 편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발행된 서역 불교에 관한 서적 전부 다 구하고 발표된 논문 전부 구해서 쌓아놓고 한 편 한 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역 불교에 관한 서적과 논문을 구해서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다른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석 달 동안 이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기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또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서역 불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홍사성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성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생소한 서역 불교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제가 3개월 동안 고뇌하고 짠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책 82쪽에 보면 머릿말 서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생겼냐? 서역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서쪽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흔히 실크로드라고 하는 동서문화를 잇는 교통로를 따라서 펼쳐지는 지역을 우리는 서역이라고 부릅니다.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터 호펜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자와 탐문가들이 이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던 것입니다. 83쪽에 실크로드는 중국의 장안, 지금의 시안인데 시안과 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을 이어주는 비단길을 말합니다. 실크로드는 캐러밴 대상들이 황량한 사막을 넘어서 동과 서를 이어주던 동서 교통로입니다. 이 대상이라는 말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차마고도로 그 대상들은 당기는 대상들은 말 위에다가 짐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지만은 여기 실크로드의 캐러반들은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옮겨 다니는 그 상인들을 말합니다. 무역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역의 범위도 지리적, 민족적, 문화적, 정치적 개념에 따라 그걸 확장하거나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 좁은 의미의 그 서역과 넓은 의미의 서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서한 시대에 그 서역의 범위는 그 타림 분지의 산재에 있던 그 오아시스 국가들을 지칭을 했으며 실제로 서역 도호부에서 가나라던 지역을 좁은 의미의 서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서 그 서역전에 의하면은 서역에는 36개국뿐만 아니라 총령이라는 한자로 총령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의 파미르 고원입니다. 그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저 서쪽에 서북 쪽에 대월지국, 그 다음에 안식국, 강거국, 대환국, 엄채국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넓은 의미의 서역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사에서 서역이 차지하는 그 위치,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도와 중국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도의 불교를 중국어로 전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명한 그 역경성인 구마라집과 같은 분, 대월주국의 지루가참이라든지 지겸이라든지 강거국의 강성애 등 이러한 그 역경성들이 말하면 출신지가 바로 서역이고 이분들이 없었더라면은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는 것은 상당히 후대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역 불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과거의 서역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비단과 함께 불교와 그 문화를 전해주던 실크로드도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한 그 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변화에 따른 역사적 고찰을 서역 문화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동서교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순히 이 캐러밴들이 무역을 위해 오가던 교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을 통해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다는 측면에서 붓다 루트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고요. 또한 이 길을 실크로드가 아닌 다르마 로드, 진리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마 로드로서의 서역 불교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역 불교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의 서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좁은 의미의 서역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서역 불교 흥망성쇠 역사, 그러니까 서역 불교를 압축한 내용이 저희 2편에 실려졌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북쪽의 텐산 산맥과 남쪽의 쿤룬 산맥 사이에 타클라마칸 산막이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오아시스 도시로 통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 길을 서역 북도라고 부르고 남쪽 길을 서역 남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동서 교통로를 최초로 북도 남도라고 지칭한 것은 한서 서역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쓴 책에는 전부 이게 서역 남로, 서역 북로, 천산 남로 혹은 천상 북로로 써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길 도자를 진리의 길이나 뭐 어떤 정신적인 길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로로 써야 이게 운행하는 길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책에는 전부 다가 이게 그 서역 남로, 서역 북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본래 여기 말하면 한서 서역전에서는 남도 북도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씁니다. 자, 그 인용문은 생략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역 북도와 서역 남도는 나중에 새로 개척한 실크로드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나타난 그 길과 현재의 길, 지도를 저도 이걸 PPT로 준비를 할 건데 그걸 잘못해서 그 보면은 문헌에 나타난 거하고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니까 캐러밴들이 이거 이동을 하다가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이 있으면 그걸로 가니까 길이라는 것은 자꾸만 새로 만들어지고 또 옛 길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실크로드와 새로운 루트는 지리학자와 탐험가들의 실지 말하면은 답사와 문헌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 길과 뭐 이런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그 실크로드의 행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옛 실크로드의 남도와 북도의 분기점이었던 누란이라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는 선산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타림강의 흐름이 바뀌어서 롬누르 호수가 말라버림으로 해서 이 나라는 지상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묻혔다가 또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면 고정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대략 천산 남로와 북도가 남도와 북도가 이렇게 구분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글을 쓰고 나서 보니까 위성 지도하고 보니까 중국에서 북로로 말하면 그 고속철도까지 나왔어. 이제 북도니 남도니 하는 개념도 별로 쓸모가 없게 된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이 실크로드의 역사는 이 동서 교역로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인종 간의
치열한 각축정이었고, 이 때문에 실크로드에는 각기 다른 인종과 그들이 남긴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이 중앙아시아를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투르키스탄은 이제 티르크족들의 땅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르키스탄도 소련령인 서투르키스탄과 동투르키스탄으로 나뉘어지는데, 동투르키스탄은 현재 중국의 신장 웨이의 자치구로 편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트르크족들이 말하면은 티르키예라고 터키까지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이 어디까지인가는 감히 짐작할 수가 없고, 과거에 뭐 오스만 제국이라고도 불리고 뭐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요쪽 실크로드 쪽으로 진출해 오면서 역사는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투르키스탄 이 사람들이 말하면은 이 실크로드로 오기 전 1000년 전에는 실제로 이 탈인 분지를 비롯한 이쪽에 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인도 유럽 계통의 인도 아리안족들이었습니다. 이 아리안족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이 실크로드의 동쪽에 있던 누란 지역의 최초 거주자는 인도 유럽에 속하는 토하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하라어를 사용하고 있던 이분들이 오늘날의 말하면 신장 웨이우일 자치구 서쪽에 살고 있던 것인데, 이 토하라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말하면은 인도 이란어파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한 방언 계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3세기 문헌이 발견됐는데, 그게 카로수티 문자로 기록된 간다라어 소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국행도 이 문자로 기록된 게 이 중앙아시아에서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 누란과 탈인 분지 다른 곳에서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바로 이 쿠산 제국에서 쓰던 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이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으로 이주한 것이 아닐까. 이들이 불교를 또 전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간다리가 행정 언어로 사용된 말하면 목간 같은 것들이 지금 발견되었는데, 그러나 그 현지 사람들은 토하라어를 사용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크로드의 주인이 토하라어를 사용하던 인도 이란어 혹은 뭐 인도 유럽 인도 아리안족 계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달라지게 됩니다. 서역 남도의 국가는 그게 카슈카르, 아르칸드, 호탄, 니아, 체르첸, 리창, 미란, 누란, 도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역 남도 쪽에. 그런데 이 나라의 지명은 책마다 달라요. 저자마다 틀려. 이게 포기가 막 여러 수십 종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로 표기를 하고 중국의 한자를 갈로 안에 넣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서역 남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는 호탄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다 해야 됩니다. 호탄이 어디 있냐면 89쪽에 보면 호탄이 이걸 또 뭐 코탄이라고 부르겠는데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는 호탄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우전 옛날에 우전국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한나라 한당 시대에는 우전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또 화전이라고 이렇게 한 지명에 따라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현지어 발음이 있고 이거 그 뭐라면 지금 현재 그 뭐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쓰는 또 용어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호탄은 지정학적으로 타렌분지 이 남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 호탄이 서쪽으로 야르칸드와 카슈카를 거쳐 대월주국 등 서방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동서문화와 그 무역의 중심지로 한때 엄청나게 번창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동전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시노카르수티 동전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동전에 한자어가 써 있고 카르수티 문자가 써져 있는 동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들을 가지고 봐서 그 문자가 아랍 문자에서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호탄이 무역의 범위가 굉장히 중국 사람도 한자가 쓰이니까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아랍인들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역으로 무역을 해서 그 불을 눌렸던 곳이 호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탄이 그 지역에서 가장 이런 식의 불교가 도입된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서역에서 왜 그러느냐 뭐 이거는 그 전해진 시기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호탄의 불교가 빨리 전해지게 된 이유는 이 서북쪽 간다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게 카슈미르 개빈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그 이쪽과 무역을 하면서 그 대상들이 그곳에 불교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호탄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유적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스 영향을 받은 불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은 그 바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 직접 교역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던 설일체 유부의 불교를 대상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전한 게 아니라 그 장사하러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해서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진 남북조 시기에 이 우전하고 중국의 중원과 불교 문화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스님이 우전으로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우전 스님이 중국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양쪽의 언어를 밝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 역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구법자들이 우전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전은 설일체 유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 불교 입장에서 중국 측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성 불교이기 때문에 그 대성 불교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푸대접하고 아주 그쪽을 못하게끔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현 스님이 제자들하고 그쪽에 가서 대성경전을 구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왜 거기서 중국으로 대성경전을 반출하는 거를 긋고 막 긋고 좋아하지를 않아서
숨어서 중국으로 가서 번역하라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현 스님이 쓴 기록에 의하면은 이쪽에 있는 성녀들이 수가 굉장히 많고 뭐 대성을 배웠다 이러는데 이미 그때는 그 말하면 설일체 유부에서 대성으로 공부하는 거로 바뀐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법현이 이 행상절을 보고 목격하고 그걸 자세히 기르는데, 행상절이라는 게 오늘날의 부처님 불상을 앞에 모시고 쭉 그 나라를 왕이 제일 앞에 서서 도는 건데, 그게 우리 말하면 4월 초파일 행사의 시원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스리랑카에서 하는 치아 사례를 모시고 도는 그 페라헤라하고 어느 쪽이 더 빨리 시작했는지 이건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두 개가 너무나 행사입니다. 한쪽에는 부처님 치아를 해서 순례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불상을 하는 거고, 오늘날 4.8 봉축 행사가 기원이 여기 바로 우전국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데 우전국이 왜 망했느냐?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사원에서 성녀들이 일반인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 민중들이, 백성들이 불교를 버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전국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쇠망을 하게 됐고요. 결국 1013년에 이제 이게 이슬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호타는 이슬람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북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는 쿠자입니다. 쿠자가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있느냐면은 97쪽에 있는데, 실크로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쿠자국인데, 그 밑에 문단에 보면은 위전 남북조 시대 때 수당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는 수많은 사원들이 있었고 성녀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마라 지바죠. 구마라 지바가 인도의 불교를 서역에 받아들였고, 서역의 불교를 중국에 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쿠자입니다. 그런데 이 쿠자에서도 넘어가면은 행상절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쿠자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 98쪽에 보면은 여기 또 처음에는 설일체 유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녀들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성녀들이 가서 보니까 그거 이상하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업문을 전부 다 여행기에다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초도 남겨놓고 법현도 놔놓고, 근데 그 법현 스님은 여기 사람들이 고기를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해초도 파, 고기, 부추 이런 걸 먹는다. 이제 이게 대성법하고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이 차이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9쪽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자국에서 성관제를 최초로 실시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이 여러 설일체 유부나 중국 성녀도 와 있고 서역에서도 와 있고 모든 그 교파의 성녀들이 같이 다 와니까 율장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녀의 타락이나 그 막을 수. 그래서 그 성녀들을 통제하는 기구를 여기서 최초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으로 바로 직수입됩니다. 직수입돼서 중국에서 북위에 가서는 성관제가 되고 남조에 가서는 성정제로 이어져서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면 율장에 의해서 성단이 통제되지 않고 종원종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바로 구자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가서 결론을 맺어줘야죠. 그 이름은 맺은 말에 가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다 얘기하는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맺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크로드의 역사는 동서교역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여러 인종 간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다. 이 때문에 실크로드에는 각기 다른 인종과 그들이 남긴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막의 오아시스를 이어주던 동서교역로였던 실크로드도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 길은 단순한 캐러밴들의 무역을 위해 오가던 교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을 통해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불교 루트 또는 다른마 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서역에 전해진 불교는 북인도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던 설일체 유부였습니다. 이른바 소성 위주의 서역 불교가 점차 대소성 개막으로 변했다가 대소성 개막에서 다시 대성 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서역 출신의 역경성들도 그들이 처음에는 설일체 유부의 교설을 배웠지만 중국에 와서는 대성경전을 더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인들의 심성이 소성경전보다 대성경전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와는 전혀 다른 중국화된 불교의 모습으로 점차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역 불교가 그러면 쇠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자연 환경의 변화로 도시 자체가 사막 속에 묻혀버린 경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누란과 야르칸트 이런 나라가 있고, 둘째는 불교 내부의 부패로 인해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가 호탄이 바로 여기에 속하고, 셋째는 외적의 침입으로 국가가 멸망함으로써 불교도 함께 사라져버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서역의 36개국 중에 대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넷째는 실크로드의 교역이 쇠락함으로써 번성했던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건 뭐냐면 실크로드의 길이 바뀜으로 해서 그 지역은 황폐화되고 벌어지고 새로운 길 옆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역 불교는 그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원인으로 해서 쇠망을 하게 됐습니다. 서역 불교의 특징은 혹독한 자연 환경과 그 외적의 침입과 같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극한 그 상황에서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기복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내세는 생각해 볼 여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불교였었고요.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인도 아리안족이 장악했을 때는 크게 불교가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티르크인들이 이 실크로드를 장악함으로써 서역의 불교는 쇠망하고 말았습니다. 동투르키스탄 현재의 중국 신장 외우월 자치구는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 한족들을 대거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이게 이주를 시키고 있어서 점차 중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